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수현 씨, 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아마 숫자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에스파냐의 성직자 성 이시도르스는 모든 것에서 수를 없애보라. 그러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생활 속 곳곳에 숫자가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날짜부터 시각, 화폐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주제가 바로 숫자의 탄생인 거죠? 예. 생각해 볼수록 새삼 고마운 것이 세계 어디를 가도 아라비아 숫자를 공통으로 쓴다는 점이에요. 네. 만약 언어와 같이 국가마다 숫자가 다르다면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수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큰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됐겠죠? 와, 생각만 잠깐 해봤는데도 벌써 머리가 어지럽고 힘드네요. 갈 때마다 뭐 기차표며 선물이며 물건 살 때 계속해서 생각하고 번역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찔합니다. 네,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런데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 문명권에서 숫자가 나타나기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부터 전기의 발명, 불의 사용만큼이나 혁신적이었던 숫자의 탄생, 숫자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숫자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수를 셌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개념의 발생은 인류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숫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는 뼈에 눈금을 새겨 수를 표시했죠. 콩고에서 발견된 기원전 2만 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고 뼈인데요. 뼈에는 여러 개의 눈금이 새겨져 있어 그 시기의 원시인들이 이미 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또 잉카 문명에서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 줄에 매듭을 짓는 결승법을 이용했는데요. 매듭의 모양으로 수를 표현했죠. 돌이나 조개 껍질 등 사물을 활용해 1:1 대응의 원리로 수를 파악하기도 했는데요. 뉴기니 파푸스족은 1:1 대응을 신체에 적용시켰죠.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방법은 1에서 40일까지의 수를 신체의 각 부위에 대응시켜 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파푸스족뿐 아니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20세기 초까지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숫자가 탄생하기 전 이와 같은 방법들은 큰 수를 나타내기에 불편했을 뿐 아니라 수를 셈하거나 기록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 하나. 수와 숫자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근데 교수님, 수와 또 숫자가 있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 수와 숫자를 사실 구별하지 않고 보통 혼용해서 쓰죠. 네. 그래도 또 엄밀한 차원에서 구분을 해본다면 수는 어떤 양이나 크기, 개수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숫자는 그 수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수는 넘버, 숫자는 numeral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라는 수, 비교적 작은 수죠. 네. 그런데 숫자는 아주 크게 적혀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100의 경우 수는 그래도 비교적 큰 수이지만은 숫자는 작게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뜻하는 게 숫자고 그 안에 있는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럼 숫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각각 다른 숫자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일단 문명이 발전을 하려면은 수의 존재가 필수적이죠. 네. 그래서 우선 그 이집트 수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숫자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림 같은데요?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이제 상형 문자를 썼기 때문에 어떤 동식물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숫자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1의 경우는 이제 막대기 모양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10은 발 뒤꿈치 뼈를 이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요. 이게 발 뒤꿈치예요? 예, 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하겠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백의 경우는 감겨진 밧줄인데 당시에 밧줄을 이용해서 길이를 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천의 경우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글쎄요, 그냥 초록색 식물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연꽃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만의 경우는 뭘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네. 나일강 유역에 피어 있던 그런 파피루스의 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만의 경우는 올챙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100만의 경우 굉장히 놀래서 두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의 모양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일강 유역에 연꽃도 무성하게 피어 있었고, 그다음에 파피루스도 많았고, 또 올챙이도 보면은 그 무리를 지어서 굉장히 떼로 다니기 때문에 많죠. 네. 그러니까 흔한 그런 동식물을 이용해서 수의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와, 고대인들의 이 상상력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집트에서 술을 만든 방법은 단순 배열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단순 배열법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단순하게 반복해서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집트 수로 456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456이요. 일단 400이면은 이 아까 감겨진 밧줄이라고 했나요? 요것을 4번 써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발 뒤꿈치 이것을 50이니까 5번, 6은 이 막대기 6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456을 나타내기 위해서 4개, 5개, 6개, 총 15개의 수를 그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복잡한 방법인데 이런 그 단순 배열법을 따르는 것이 이집트뿐 아니라 바빌로니아, 또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에서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숫자의 경우는 이집트 수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진전을 이루었는데요. 네. 우선 이 수들을 보시면 그 이집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모양이 단순해졌죠. 네, 훨씬 더 문자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좀 간명한 방식으로 적혀졌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5 이상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반복해서 열거하는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를 나타내는 그런 특수한 기호를 둔 거예요. 그래서 5, 6, 7, 8, 9는 이제 훨씬 이제 5 더하기 1, 5 더하기 2 이런 네. 식으로 가니까는 반복해서 적는 숫자의 수가 적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그 50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5하고 지금 보면 10을 섞었어요. 이 가운데다가. 그렇죠. 예. 예. 지금 500과 5000의 경우도 5와 100, 네. 5와 1000을 결합시켜서 숫자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56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요. 100을 나타내는 여기. 요 H자를 네. 4개 적고 네. 그다음에 50에 해당하는 요 수를 적고 네. 그다음에 이제 6을 6. 적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길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까 이집트 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발전된 방식이겠죠. 네, 확실히 점점 더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단순 배열법의 예로 이집트 숫자와 그리스 숫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더 발전된 숫자들도 있죠. 예,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간 중국의 숫자를 보려고 해요. 네. 중국의 수는 승법적 배열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한자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456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네, 여기 4, 그 다음에 100, 100, 그 다음에 5, 5, 10, 10, 그 다음에 6 이렇게 적으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456을 어떻게 본 거냐면 4 곱하기 100 네, 더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6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 456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제 곱셈을 이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법이라는 게 곱할 승자니까 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배열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중국의 수를 승법적 배열법이라고 해요. 네, 조금 아까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이 간편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숫자가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포기는 점진적으로 진화하다가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아라비아 숫자가 오늘날을 대표하는 숫자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0, 1, 2, 3, 4, 5, 6, 7, 8, 9의 10자를 말하죠. 쓰기 쉽고 계산까지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한 인도 아라비아 숫자. 그 비밀은 위치적 수체계의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각 자리의 위치에 따라 숫자의 값을 달리해 456이라고 적으면 굳이 100이 4개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100의 자리에 4가 있어 400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인도에선 띄어쓰기로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현했죠. 하지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숫자를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띄어쓰기 대신 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6세기 말경부터는 점 대신 0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빈자릿수로 사용되던 0은 인도에서 숫자로 인정받으며 수학을 무한대로 이끌고 대중적인 아라비아 숫자의 탄생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0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아라비아를 통해서 서유럽으로 전파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네. 지금 워낙 그 공식 명칭은 인도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가 발명자고 그다음에 아라비아는 전파자였을 뿐인데 전파자만 남게 되는 명칭을 쓰니까 인도 사람들은 살짝 서운할 것 같아요. 아, 저였으면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에서 0이 처음으로 발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이전에는 0이 없었던 건가요? 0의 개념은 가지고 있었고 0을 표시하는 기호들을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고대 마야의 숫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고대 마야의 경우는 조개 껍질 모양으로 비어 있는 자리를 표시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빌로니아에서는 이 쐐기 문자를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여서 또 0을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인도가 0을 발명한 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인도가 0의 발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빌로니아나 마야에서는 0을 그 숫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어있음, 없음을 나타내는 단순한 표기로 봤던 거고요. 네. 인도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이 0이 다른 수와 동등한 그 위치를 갖는 그런 본격적인 수로 인정을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0의 발명은 이제 인도로 그 공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도에서만 유독 이 0을 발명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도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불교의 발상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 화두로 삼고 참선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죠. 네. 없음, 비어있음. 그러니까 이 무의 사상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가 수학에도 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사실 뭐 0의 존재 당연시만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아라비아 숫자에서는요, 이제 다시 456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네. 그 4가 100의 자리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100의 자리에 적혀 있으니까 400이라고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이집트나 그리스어에서 얼마나 길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456 딱 그 세 개의 숫자로 수를 전혀 혼란 없이 아주 명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아라비아 숫자 체계가 성립을 하려면 0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자리값이 비었을 때는 0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 숫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수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위치적 수체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기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편리한 이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까지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예,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 처음 전해졌을 때 유럽에서는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로마 숫자는 표기도 좀 번거롭지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대행해주는 계산가들이 존재했어요. 네. 지금 보면 현대에는 이제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 이런 직업이 있는 것처럼 복잡한 계산을 해주는 계산가가 독립된 직업군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라비아 숫자가 등장을 하니까 누구나 계산을 쉽게 하게 되죠. 아라비아 숫자는 이제 기록도 쉽지만은 계산도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리값을 맞추고 세로셈을 하게 되면 사칙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의 등장으로 계산가의 이제 위치가 흔들리게 됐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배층에서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위험한 숫자다라는 그런 인식을 퍼뜨렸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라비아 숫자 1을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살짝 여기에 이제 덧붙이게 되면 7을 만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이 있으면 거기다 또 이제 한쪽에다 3을 붙여서 또 8. 8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수가 있으면 거기다 좀 0을 붙여서 자리값을 부풀리고요. 아, 위조가 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이런 거군요. 변조가 쉽기 때문에 위험한 수다. 이제 이런 그런 이유를 들어서 피렌체에서는 한때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실용성을 위주로 하는 상인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화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거는 1503년 출판된 그레고리 라이슈의 철학 헌장에 포함된 목판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의 오른편에 수다서와 복장을 한 사람이 이제 수판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왼편에 상인 복장을 한 사람이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로마 숫자를 사용한 수판파, 그다음에 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알고리즘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산술의 여신이 이제 서 있는데 이 산술의 여신이 어느 쪽을 보고 있죠? 지금 이쪽이죠. 아라비아 숫자 쪽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드레스에도 보면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양쪽 중간에 서서 약간 그 아라비아 숫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것은 뭐 미래를 제대로 예측했네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숫자가 유일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에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아라비아 숫자, 그 수의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돈을 셀 때 10원, 20원 이렇게 10의 단위로 세어가는데요. 또 달걀은 30개가 모여야 한 판. 달력은 12개월이 지나야 1년이죠. 또 시간은 60단위로 1분이 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10을 기준으로 하는 십진법이지만 여러 단위에서는 10 이외의 다양한 수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역사적으로 왜 십진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아봤던 그리스나 이집트, 중국 모두 십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이제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아, 우리 십진법으로 합시다. 이러고 합의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십진법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의 손가락이 10개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외계에 손가락이 12개인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2진법을 당연히 여기고 쓰고 있겠죠. 네. 그 영어 단어 중에 이제 digit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자릿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뭐 2digit 넘버다 그러면 두 자릿수. 그런데 이 digit의 또 다른 뜻은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와 손가락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손가락 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해서 다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다섯과 열의 어원이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셈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아무래도 이 편리함을 찾다 보니까 이 십진법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역사적으로 십진법 말고 또 많이 쓰인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십진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른 진법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고요. 네. 고대 마야 문명에서는 20진법을 썼었습니다. 와, 60진법, 20진법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컴퓨터는 이진수, 이진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움직이는 기계죠. 네. 그래서 이진법에서는 기본수가 0과 1이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 연결되어 있음과 끊어져 있음,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컴퓨터는 작동이 됩니다. 네. 네, 제가 또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요. 시계는 12시간을 쓰잖아요. 뭐 24시간 이렇게. 근데 여기에 십진법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거는 수연 씨만의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시계입니다. 네. 이 십진 시계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기에는 여러 제반 사회 제도에 있어서 변혁을 추구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진법을 쓰니까 시계도 십진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네. 하루를 10시간, 1시간을 100분, 그다음에 또 1분을 100초로 한 이런 그런 십진 시계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계들 지금 다 어디 간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나름 일관성과 체계성을 지닌 시계이기는 했지만 예. 또 사람들한테 익숙해 있던 그런 시계, 그 관습의 벽 때문에 이제 바로 폐기하고 원래 시계로 돌아갔는데요.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것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워낙 아라비아 숫자가 편리하기 때문에 기존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갈아탔지만 이 십진 시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편리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폐기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좀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이런 수를 나타내는 진법이 아니더라도 생활 곳곳에서 진법을 나타내는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12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양의 12간지, 또 연필에 한다 쓰는 12자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화폐나 기리에서 그 12진법 단위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문학 작품에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네. 12진법이. 그래요? 어떤 작품이죠? 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요. 잘 알아요, 이 작품. 예, 이 걸리버가 이제 대인국, 소인국을 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재밌는 소설이죠. 네. 근데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이 걸리버의 키를 소인국 키의 12배로 잡았어요. 그리고 걸리버에게 소인국 그 식사의 1728명분을 준비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1728을 왜 썼을까요? 글쎄요, 저는 숫자가 나오면 좀 어려워져서. 예, 그냥 뭐 소인국에 비해서 굉장히 걸리버는 많이 먹었다. 이것을 강조하려면 그냥 한 1000명분 이 정도 네네네. 해도 되는데 굳이 1728이라고 한 이유는 네. 1728이 이제 12의 세제곱,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한 결과인데요. 이제 키가 12배니까 이 몸집은 아무래도 부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제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네, 이 걸리버 여행기 정말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여기에 숫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곳곳에 많은 수학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 이런 서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 그것은 곧 수학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발명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숫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난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